네, 이어서 재료의 정기적 물성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계적 물성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변형을 주었을 때, 그러니까 힘을 주었을 때, 외부에서 힘을 주었을 때 얘네가 변형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변형에 의해서 얘네가 파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았던 것이, 그리고 뭐 그게 상황별, 뭐 온도별로 뭐 어떻게 파괴의 거동별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본 것이 재료의 기계적 물성이다라고 한다면은, 재료의 정기적 물성은 쉽게 말해서 외부에서 전기장을 가해 주었을 때 얘네가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재료의 정기적 물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네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 줬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자유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거동에 의해서 물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재료의 정기적 물성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오메 법칙, 이것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워온 오메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압의 경우에는, 여기서 나타난 전압의 경우에는 전류와 저항의 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르게 나타냈을 경우에는 이 전류 밀도는 다음과 같은 전도도,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의 곱으로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지금 L분의 V를 일렉트릭 필드 포텐셜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류 밀도를 결국에는 시그마 퍼센트로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전류 밀도는 뭐에 비례한다? 전도도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저항과 이제 전도도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도와 저항을 거의 같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저항이 크다, 전도도가 작다. 전도도가 크다, 저항이 작다. 이런 식으로 얘네가 이런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전도도의 경우는 저항의 역수로 얘네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런 전도도는 전도도와 저항을 나타내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저항의 경우에, 레지스티비티의 경우에는 전류 흐름 길이와 그 다음에 전류 흐름의 단면적 길이에 반비례하고 전류 흐름 단면적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전도도는 전류 흐름 통로 길이에 비례하고 전류 흐름 단면적에 반비례한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은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때 저항과 전도도는 역의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일렉트릭 필드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단위 면적당 통과한 전류량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다. 자, 전도도를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많은 재료를 이제 우리가 다루죠. 자, 많은 재료를 다루는데 크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전도체, 그러니까 도체, 그 다음에 반도체, 보도체, 요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굉장히 사람들마다 약간은 좀 의견을 달리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전도도가 있다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전도도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부도체는 전도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도도가 없으니까 부도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여기 이제 고분자나 이러한 세라믹 이런 애들은 부도체죠. 컨덕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컨덕턴스를 비교를 했을 때, 컨덕티비티를 비교했을 때 얘네들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이거를 있다 없다라고 표현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작은 숫자라 하더라도 있기는 있죠. 그렇다 보니까 고분자나 세라믹이 전도도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아니 조금이라도 있지 않느냐에 대한 약간의 반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3승이에요. 잘못 표현됐죠.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전도도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얘네들이 그 전도도가 크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찌 보면 좀 오해를 덜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금속의 경우에는 세라믹이나 고분자에 비해서는 전도도가 높은 애에 들어가고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금속에 비해서는 전도도가 낮지만은 세라믹이나 고분자에 비해서는 전도도가 높은 애들에 들어가고, 세라믹이나 고분자의 경우에는 전도도가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금속이나 반도체에 비해서 굉장히 전도도가 낮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좀 더 합리적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틀렸다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있다 없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얘네들이 금속은 왜 전도도가 높고 그 다음에 세라믹이나 고분자는 왜 전도도가 낮으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결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금속의 경우에는 금속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세라믹의 경우에는 보통 이온 결합을 하죠. 자, 그렇다면은 반도체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원소로 설명하기엔 조금 적합하지는 않고요. 고분자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왜냐하면 얘네들은 사실은 공유결합을 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공유결합을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얘도 이제 공유결합을 하는 애들이고, 공유결합을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전도도가 낮은 게 맞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 공유결합을 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비교적 고분자보다 전도도가 높고 고분자는 그 좀 낮기 때문에 얘네들을 결합만으로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속, 세라믹, 고분자의 요 세 개만을 이렇게 딱 비교를 해봤을 때는 요 세 개만을 딱 비교를 해봤을 때는 우선 결합면으로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금속 결합의 경우에 금속의 경우에는 금속 결합을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은 원자, 구리 원자, 철 원자가 있으면은 얘네들 사이에는 얘네들이 그 공유 결합과 비슷하게 결합을 하지만은 자유전자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전자에 의해서 외부에서 그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줬을 때 그 전자가 굉장히 잘 흐르는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세라믹이나 고분자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온 결합을 세라믹은 이온 결합을 하고 있죠. 이온 결합을 하는 애들은 얘네들이 그 전자를 이런 결합에 다 써버렸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이상 이런 자유전자의 흐름에 기여할 것이 굉장히 적다. 자, 고분자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공유결합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공유결합도 마찬가지로 각 일종의 이제 상부상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서로가 전자를 내어 놓아서 이제 전자를 공유함에 의해서 결합을 이루는 것이 공유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과 또 비슷하게 사실 실리콘이나 절메늄 이런 애들은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얘네들이 조금 특성이 약간 완전히 이제 그 금속도 아니고 또 완전 그 금속이 아닌 그 비금속도 아닌 약간 좀 그 중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유결합이냐 이온결합이냐 금속결합이냐 이러한 특성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에너지 밴드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밴드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배웠던 그 뭐 1s 오비탈이냐 뭐 2s 오비탈이냐 해가지고 전자 껍질에 따라서 K, L, M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뉘었을 때 보여주는 에너지는 전자의 에너지죠. 전자의 에너지는 가정이 뭐냐? 기체 상태의 단원자입니다. 상태의 단원자. 그런데 얘네들이 기체 상태의 단원자로 존재하진 않죠. 재료에서는. 우리 재료에서 다루는 애들은 뭐냐? 고체 상태죠. 자, 공체 상태의 뭡니까? 다원자죠. 다원자. 뭐 굳이 말하자면은 그렇다면 얘네들이 원자들이 서로 붙어 있죠. 뭐 이온 결합을 이루든 뭘 하든 서로들이 얘네들이
붙어 있는 우선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원래 하나 있을 때는 각각의 이런 식으로 하나를 나타내는 그 에너지 밴드를 나타내다가 얘네들이 여러 개 모였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서로가 스플릿이 됩니다. 스플릿이 되는 에너지 밴드 구조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네가 12개가 모였다 그럼 12개가 이제 얘가 왜 스플릿이 되죠?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얘네가 스플릿이 되면 얘네들 이런 식으로 12개로 갈라지게 될 것이고 요거 마찬가지로 2S에서 이렇게 12개가 갈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얘네가 서로가 굉장히 멀리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다가 가까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스플릿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엄청 많아졌다고 생각한다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촘촘해지겠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촘촘해지겠죠. 그게 뭐다? 밴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모여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에너지 밴드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게 뭡니까? 오른쪽에 나타낸 다음과 같은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에너지 밴드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이런 레너드 존스 포텐셜을 나타내서 여기에서 그 일종의 이퀄리브리움이 형성이 됩니다. 가장 에너지가 낮은 점에서. 그러면은 얘네들이 점점 가까이지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커지지만은 그렇게까지 나타나지 않고 이런 특정 여기에서 얘네가 그 균형점을 이루는 점에서 딱 요거를 잘랐을 때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에너지 밴드를 나타내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전자 에너지 밴드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이게 이제 여러분이 기체 상태에서의 단원자에서는 그렇지가 않은데 얘네들이 고체 상태의 재료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게 바로 전자 에너지 밴드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전자 에너지 밴드 구조까지 배웠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각각의 재료가 어떠한 전도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